세상에서 가장 급한 물건, 배송이 있다면 이런 모습일 겁니다. 이란의 위협이 고조되던 2024년 가을, 아랍에미리트는 자국 C-17 수송기를 직접 끌고 한국 대구공항으로 날아갔습니다. 거기서 천궁이 유도탄 30여 발을 싣고 아랍에미리트로 돌아갔습니다. 계약 납기보다 앞당겨서 지금 당장 한 발이라도 더 달라고 직접 수송기를 몰고 간 겁니다. 96% 아랍에미리트에서 실전 운용 중인 천궁이가 이란 미사일을 요격한 명중률입니다. 저는 방산 컨설턴트 브래드 칼턴입니다. 저는 평생 단 한 번도 한국 미사일을 진지하게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확신이 무너진 날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 뉴스를 본 순간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직면해야 했습니다. 저는 한국 방산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중동 방산 시장에서 15년을 버티면서 한국이라는 이름을 진지한 경쟁자 목록에 올려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그 전에 잠깐 누르는데 1초도 걸리지 않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산 컨설턴트 브래드 칼턴입니다. 미사일 방어 시스템 분야 28년 경력, 패트리어트 배치 프로젝트 12건. 저는 평생 단 한 번도 한국 미사일을 진지하게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확신이 무너진 날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방산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중동 방산 시장에서 15년을 버티면서 한국이라는 이름을 진지한 경쟁자 목록에 올려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미국 버지니아주 출신, 아버지는 공군 엔지니어였고, 저는 어린 시절부터 방위산업이 곧 미국의 언어라고 배웠습니다. 조지타운 대학에서 국제안보를 전공한 뒤 레이시온에 입사해 패트리어트 시스템 기술 고문으로 12년을 보냈습니다. 이후 독립 컨설턴트로 전향해 중동 각국의 미사일 방어 도입 프로젝트를 자문했습니다. 사우디, 카타르, 요르단,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이 나라들의 하늘을 어떤 무기로 채울지 결정하는 자리에 제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단 한 번도 천궁이라는 이름을 진지하게 꺼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흥미로운 시도, 가격은 싸다. 하지만 실전은 다르다. 저는 그 말을 입버릇처럼 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데이터가 아니라 습관이었다는 걸 저는 그날까지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워싱턴 DC 외곽 버지니아의 제 서재는 28년 경력의 흔적들로 가득했습니다. 패트리어트 시스템 배치 기념패 12개, 미 국방부 자문위원 위촉장, 중동 각국 국방부에서 보내온 감사 서한들. 아내 수자는 그 서재를 두고 언제나 박물관 같다고 놀렸습니다. 저는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좋았습니다. 그게 제 삶이었고 제 증거였으니까요. 그 서재 구석에는 낡은 보고서 하나가 꽂혀 있었습니다. 1991년 걸프전 당시 패트리어트의 실전 성과를 정리한 문서였습니다. 제가 방산업계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스승처럼 읽고 또 읽었던 자료였죠. 그 보고서의 첫 줄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실전이 모든 것을 증명한다. 저는 그 문장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장이 저를 향해 돌아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미사일이 그 문장의 주인공이 되리라고는 더더욱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제 사무실 파트너이자 수석 분석관인 짐 로스는 저와 함께 15년을 일한 사람입니다. 말이 적고 데이터에 집착하는 스타일이었는데 그날 아침은 달랐습니다. 짐이 커피를 내려놓으며 꺼낸 말이 지금도 귀에 맴돕니다. 칼턴, 이번엔 좀 달라. 저는 그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던 때였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국제방산 동향 브리핑지 세 종류를 펼쳐놓고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 디펜스 뉴스, 그리고 중동 전문 방산 매체. 이 세 가지가 저의 아침 식사였습니다. 중요한 정보는 밑줄을 치고 흥미로운 계약 소식은 따로 메모했습니다. 그렇게 28년을 보냈습니다. 2024년 여름, 중동 정세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있었고 걸프 지역 각국 정부는 방공망 강화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랍에미리트 국방부의 오랜 파트너인 압둘라 장군과 분기마다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해 여름부터 회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가격과 납기 일정 얘기가 중심이었다면 그 무렵부터는 실전 대응 능력 얘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압둘라 장군은 아랍에미리트 국방부 미사일 방어체계 총괄을 맡고 있는 인물입니다. 제가 처음 그를 만난 건 2009년이었습니다. 아부다비 방산 전시회에서 악수를 나눴고 그 이후 15년을 함께 일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칼턴, 이번에 한국 쪽이 정말 인상적이야. 저는 그 문자를 읽고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른 일을 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신호였는데
저는 그걸 그냥 흘려보냈습니다. 당시 업계에서는 한국 방산이 심상치 않다는 말이 조금씩 나돌고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K9 자주포와 K2 전차를 대규모로 계약했다는 소식이 들렸고 천궁이가 아랍에미리트에 도입됐다는 얘기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소식들을 가볍게 받아쳤습니다. 신흥방산 수출국의 가격 공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레이시온 출신 동료 하나가 전화를 해서 솔직히 천궁이 수치가 좀 불편하다고 귀띔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실전 검증이 없는 숫자는 마케팅이야. 그렇게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때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직업적 본능이 무언가를 감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짐은 그 무렵부터 제게 천궁이 관련 자료를 슬쩍슬쩍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한쪽에 밀어뒀습니다. 어느 날 짐이 제 책상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칼턴, 가격 봤어? 포대당 4천억 원, 유도탄 한 발에 15억 원, 패트리어트의 3분의 1이야. 저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싸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 짐은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짐의 눈빛을 제대로 봤어야 했습니다. 그는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표면 아래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애써 무시하고 있었고 그 무시가 얼마나 오래된 습관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로부터 공문이 날아온 건 2024년 9월이었습니다. 천궁이와 패트리어트 시스템에 대한 공정 비교 분석을 의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공문을 받고 속으로 피식했습니다. 비교 분석이라. 결론은 이미 정해진 거 아닌가. 어차피 미국 시스템이 우위에 있다는 걸 확인하는 작업이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레이시온 측 로비스트인 톰 헤이즈가 저한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는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으로 레이시온과 로키드 마틴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을 오래 해왔습니다. 헤이즈는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턴, 이번 평가 작업 맡았다고 들었어. 그 한국 수치는 믿지 마. 과장 가능성이 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오히려 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저리 급하게 부정하려 하는 거지? 아직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은 숫자를 왜 미리 불신하라고 하는 거지? 그건 작은 균열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하지만 균열은 균열이었습니다. 미 국방부 내부에서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한국 방산 관련 이야기가 자문회의 테이블에 오르는 일이 거의 없었는데 그해 가을부터는 슬쩍슬쩍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고위 관계자가 비공개 브리핑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예상보다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격만이 아닙니다. 성능 쪽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회의실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그 순간 펜을 멈췄습니다. 등줄기에 미세하게 서늘한 기운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기분을 떨쳐내려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2024년 11월의 새벽이었습니다. 워싱턴 DC의 밤은 조용했고 저는 서재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압둘라 장군이었습니다. 영상통화 요청이었는데 새벽에 그가 직접 전화를 걸어오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화면을 열자마자 저는 느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칼턴, 지금 화면 봐요. 장군이 카메라를 레이더 스크린 쪽으로 돌렸습니다. 수십 개의 궤적이 화면을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이란발 탄도미사일이었습니다. 걸프만을 향해 날아오는 궤적들,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지워가는 또 다른 점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압둘라 장군이 말했습니다. 천궁이입니다. 요격률이 96% 나왔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어긋나는 것 같았습니다. 96%.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상대로 실전에서 한국 미사일이. 저는 그 숫자를 3번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장군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칼턴. 우리 지금 추가 유도탄 요청했습니다. 한국에서 C-17 수송기로 30여 발 긴급 수송 중입니다. 직접 우리 수송기 보냈습니다. 대구로. 저는 그 말을 듣고 커피잔을 내려놨습니다. 아니, 내려놨다는 표현이 맞지 않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지면서 탁자 위에 내려앉은 겁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직접 수송기를 끌고 대구로 갔다. 계약 납기를 앞당겨달라고. 지금 당장 더 달라고. 미국이 아니라 한국으로. 그 순간 제 뇌리에 스친 생각은 딱 하나였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 통화를 마친 뒤 저는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패트리어트 기념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2개. 28년. 제가 쌓아온 것들. 그런데 그 순간 그것들이 이상하게 무거워 보였습니다. 증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벽 하나가 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처음으로 스쳤습니다. 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만나자. 데이터 다시 봐야 할 것 같아.
짐의 답장은 두 글자였습니다. 알았어. 그런데 그 두 글자가 왠지 오래 기다린 답장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짐과 저는 사무소 회의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천공이 관련 자료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짐이 미리 뽑아놓은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천천히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요격고도 15km 이상, 유효사거리 약 20km, 360도 전방향 동시 다표적 교전, 발사대 4기의 레이더, 교전 통제소로 구성된 포대 시스템, 포대당 최대 32기 유도탄 발사 가능, 그리고 가격, 포대당 약 4천억 원, 유도탄 한 발에 15억 원, 패트리어트 가격의 3분의 1. 저는 마지막 수치 앞에서 멈췄습니다. 짐이 말했습니다. 칼턴, 96%가 조작이라면 아랍에미리트가 수송기를 직접 끌고 가겠어.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국가가 자국 수송기를 직접 보낸다는 건 가장 강력한 신뢰 표시였습니다. 마케팅으로 만들어지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헤이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칼턴, 그 수치 믿지 마. 아랍에미리트가 정치적으로 부풀린 거야. 한국 방산이 실전 검증됐다고 보기 어려워. 저는 전화를 붙잡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톰, 그 말 데이터로 증명할 수 있어? 헤이즈는 잠깐 침묵했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즈니스 얘기야, 칼턴. 감정 개입하지 마.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비즈니스 얘기. 저는 그 단어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데이터 얘기를 비즈니스 얘기로 바꿔치기 하는 순간 무언가 중요한 것이 사라진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칼턴, 나 사실 한국계야. 외가가 한국이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짐의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15년을 함께 일하면서 처음 하는 말이었습니다. 짐은 계속했습니다. 외삼촌이 한국방산연구원이야. 천공이 개발 1세대. 칼턴이 진지하게 볼 준비가 됐다면 연결해 줄 수 있어.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에 워싱턴 DC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15년을 함께 일한 사람이 지금 이 순간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것도 제가 뭔가를 직면해야 하는 순간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결해줘. 문제는 제 안에서 시작됐지만 바깥에서도 빠르게 커지고 있었습니다. 헤이즈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업계 전문지에 익명 제보 형식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천공이 아랍에미리트 실전 성과, 과장 의혹, 정확한 교전 로그 공개 없이는 신뢰 불가. 기사 말미에는 미국 방산 전문가 다수가 한국 측 수치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 지금, 왜 이렇게 빨리 이 기사가 나왔지? 아랍에미리트가 수송기를 보낸 지 며칠도 지나지 않았는데 레이시온 측 임원도 연락을 해왔습니다. 칼턴, 이번 비교 평가 작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 저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습니다. 임원이 말했습니다. 결론 방향성은 어느 정도 생각해뒀겠지. 저는 그 말에 잠시 멈췄습니다. 결론 방향성. 보고서를 쓰기도 전에 결론을 먼저 정해두라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28년 경력 중 처음으로 그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거절하고 나서 전화를 끊는데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게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28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방향을 잡은 것에 대한 흥분 때문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무렵 저는 처음으로 천공이 사양 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했습니다. 야간에 혼자 사무소에 남아서 자료를 읽으면서 저는 몇 번이나 멈췄습니다. 이 시스템이 단순히 패트리어트를 따라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독자적인 설계 개념이 있었습니다. 360도 전방향 교전 능력, 다표적 동시 처리, 운용 인원 최소화. 이 부분들은 오히려 패트리어트보다 진전된 개념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걸 진작 제대로 안 봤지? 대답은 금방 나왔습니다. 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결론을 정해뒀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방사는 이류, 실전 검증 없음. 그 틀 안에서 자료를 봤으니 보여야 할 것들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가 남긴 낡은 공학 계산기를 서랍에서 꺼내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말했습니다. 브래드, 증거를 따라가라. 결론을 먼저 만들면 안 돼. 저는 그 말을 인생 좌우명으로 새겨두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 말을 배반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시도는 처참했습니다. 저는 아랍에미리트의 비교평가 의뢰에 응하기 위해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작업을 시작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레이시온 측에서 제공한 자료만을 기반으로 보고서를 쓰다 보니 천공이의 항목들을 어떻게 끼워 맞춰도 불리하게 나오도록 설계된 비교 트림을 제가 직접 발견해버린 겁니다. 비교 기준이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패트리어트에 유리한 항목들이 전면에 배치됐고 천공이가 강점을 보이는 항목들은 후순위로 밀려 있거나 아예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틀을 설계한 사람이 누군지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이와 유사한 비교 보고서를 제가 이미 여러 번 작성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같은 틀로, 같은 방식으로 손이 멈췄습니다. 초안을 압둘라 장군에게 보냈습니다. 장군의 답신은 짧았습니다. 칼턴, 넌 현장에 없었잖아. 딱 그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화면에 띄워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현장에 없었습니다. 이란 미사일이 날아오던 그 하늘 아래에 없었습니다. 천궁이가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옆에 없었습니다. 저는 서재에 앉아서 레이시온이 만들어준 틀로 숫자를 배열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 보고서였습니다. 짐이 새벽 2시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칼턴, 교전 로그 데이터 봤어. 반박할 수가 없어.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밤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28년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경력이 부끄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 경력을 쌓으면서 단 한 번도 스스로의 틀을 의심해보지 않았다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수잔이 깊은 밤 서재로 들어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는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틀렸던 것 같아, 오래. 수잔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위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압둘라 장군의 레이더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이란 미사일 궤적들, 그것들을 지워가는 천궁이의 요격 신호들, 96%라는 숫자, 그 숫자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패트리어트 12개 기념패 뒤에 숨어서 저는 그 숫자를 외면하려 했지만 외면이 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계산기를 손에 쥐고 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짐, 외삼촌 연결해 줄 수 있어? 저 직접 듣고 싶어. 짐은 잠에서 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기다렸어, 칼턴. 그 한마디가 유난히 깊게 들렸습니다. 짐이 이미 오래 기다려왔다는 것을, 제가 뭔가를 직면할 준비가 될 날을 기다려왔다는 것을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며칠 뒤 짐의 외삼촌 박성준 박사와 영상통화가 연결됐습니다. 저는 솔직히 방어적인 태도로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설득당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반, 그래도 한번 들어보겠다는 마음이 반이었습니다. 그런데 박 박사는 처음부터 저를 설득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박 박사는 1950년대 피란민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한국전쟁 당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고향도 형제도. 박 박사는 그 이야기를 담담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턴 씨, 우리가 이 미사일을 만든 건 팔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그 말에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마우스에서 손이 떨어졌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저는 28년 동안 방산을 비즈니스로 봤습니다. 시장이고 계약이고 점유율이었습니다. 그런데 박 박사는 그걸 생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한 단어가 천궁이 전체를 다르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박 박사는 1970년대 한국이 독자적 방위산업을 시작하던 때를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한국에는 제대로 된 기술도 자본도 인프라도 없었습니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감축하기 시작하자 한국 정부는 스스로 하늘을 지켜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했습니다.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 박사는 그 과정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40년을 그 일에 바쳤습니다. 짐이 통역하다가 잠깐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그걸 못 본 척했습니다. 하지만 봤습니다. 박 박사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턴 씨, 데이터로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보일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메모장에 받아 적으면서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날 밤 짐이 말했습니다. 외삼촌 개발 노트에 처음부터 목표 요격률이 적혀 있었대. 반드시 96% 이상.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표로 세운 숫자와 실전에서 나온 숫자가 같았습니다. 40년의 시간이 그 두 숫자를 연결한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행 항공권을 직접 끊었습니다. 회사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개인 카드였습니다. 레이시온 측은 이미 이번 평가 작업에 대한 비용 지원을 차단하겠다고 통보한 상태였습니다. 헤이즈도 전화를 해서 칼턴,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현장 확인.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잔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은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28년 경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헤이즈와 레이시온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제가 그 안에서 무엇을 해왔는지. 수잔은 말없이 듣다가 마지막에 딱 한마디 했습니다. 당신답지 않아. 그러니까 가야 해. 저는 그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이었습니다. 짐은 제가 한국행을 결정하자마자 항공편을 이미 알아봐 두었다고 했습니다. 저보다 먼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짐에게 물었습니다. 너 20년 만에 한국 가는 거야? 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굴에 복잡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공항 서점에서 저는 한국 전쟁 관련 책 한 권을 샀습니다. 28년 방산 경력 중 처음으로 한국의 역사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책의 첫 줄을 읽었습니다. 폐허에서 기적으로. 저는 그 문장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면서 처음 느낀 건 질서였습니다. 빠르고 조용하고 깔끔한 질서. 저는 중동을 15년 다니면서 많은 공항을 거쳐봤지만 인천공항의 그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어딘가 팽팽하게 긴장해 있으면서도 부드러운 그런 공기였습니다. 짐은 공항에 내리면서 눈이 빨개졌습니다. 저는 못 본 척했습니다. 박성준 박사는 대구방산연구소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상통화로만 보던 얼굴을 직접 마주하는 순간 저는 그가 훨씬 작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키가 작고 어깨가 좁은, 그런데 악수를 청하는 손이 단단했습니다. 40년이 그 손에 담겨 있었습니다. 박 박사는 곧장 시설로 안내했습니다. 설명보다 먼저 보여주겠다는 태도였습니다. 천궁이 실물 앞에 선 순간 저는 발을 멈췄습니다. 20분 가까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발사대 4기가 360도 방향으로 배치된 구조, 레이더 시스템의 위치와 각도, 교전 통제소의 설계. 저는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12곳에 배치해본 사람으로서 이 시스템이 어떤 철학으로 설계됐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방어가 아니었습니다. 주도적 요격이었습니다. 먼저 탐지하고 먼저 쏘는 개념. 그 속도와 각도의 설계가 처음부터 이란식 탄도미사일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박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360도 전 방향에서 동시에 다수 표적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운용 인원은 패트리어트의 절반 이하입니다. 저는 메모를 했습니다. 손이 바빴습니다. 연구소 한쪽에 오래된 사진들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초기 개발 당시 시험 발사 장면들이었는데 여러 장의 사진이 실패 순간을 담고 있었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미사일이 엉뚱한 방향으로 날아가는 장면들. 그 앞에서 어깨를 붙잡고 서 있는 연구원들. 박 박사가 그 사진들 앞에서 잠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저는 사진 속 얼굴들을 천천히 들여다봤습니다. 다 젊었습니다. 그리고 지쳐 보였습니다. 그러나 포기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시연장에서 저는 360도 교전 시뮬레이션을 직접 참관했습니다. 다방향에서 동시에 들어오는 가상 표적 16개를 처리하는 데 걸린 시간을 확인하고 저는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패트리어트와 직접 비교하면 이 수치는 분명히 우위에 있었습니다. 일부 항목에서는 현저하게. 짐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외삼촌이 이걸 위해 40년을 바쳤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진짜다. 하지만 그 말이 나오자마자 바깥에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헤이즈가 움직였습니다. 그것도 대규모로. 업계 언론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번에는 익명이 아니었습니다. 전직 미 국방부 자문위원 브래드 칼턴, 한국 방산 로비에 포섭됐다는 의혹. 레이시온 측 임원이 저한테 공식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칼턴, 현 상황은 계약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컨설팅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합니다. 저는 그 이메일을 화면에 띄워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28년 경력의 핵심 파트너십이 한순간에 끝날 수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압둘라 장군마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칼턴, 지금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야. 공식 방문은 좀 미루는 게 좋겠어. 저는 사방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박 박사가 그날 저녁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칼턴 씨,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당신이 너무 많이 잃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왜 멈춰야 합니까? 이제 막 진짜를 보기 시작했는데. 박 박사는 그 말을 듣고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짐이 방 한쪽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외삼촌 목소리로 한국어로 통화하는 짐을 처음 봤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짐이 제게 왔습니다. 칼턴, 나 외삼촌한테 약속했어. 내가 포기 안 하면 내가 책임진다고. 저는 짐의 눈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랍에미리트 가자.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아랍에미리트 현장에 도착한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압둘라 장군이 공식 경로를 막았지만 현장 오퍼레이터인 카림 중령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림은 박 박사가 건네준 연락처를 통해 연결된 사람이었습니다. 젊고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카림은 저를 실제 천궁이가 배치된 방어 포지션으로 안내했습니다. 모래바람이 불어오는 사막 지형 한가운데였습니다. 발사대 4기가 하늘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그 앞에 서는 순간 저는 이 시스템이 살아있는 무기라는 걸 느꼈습니다. 서류나 시연장에서 본 것과는 달랐습니다. 실전의 공기가 거기 배어 있었습니다. 카림이 교전 통제소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실제 교전 당시의 로그 데이터를 펼쳤습니다. 타임스탬프가 찍힌 실시간 교전 기록이었습니다.
조작할 수 없는 형식의 데이터였습니다. 이란 탄도미사일 탐지 시각, 요격 결정 시각, 발사 시각, 타격 확인 시각. 그 순서가 초 단위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 앞에서 손이 떨렸습니다. 96%였습니다. 마케팅 수치가 아니었습니다. 교전 로그가 증명하는 실전 명중률이었습니다. 카림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저는 그 말을 녹음했습니다. 그리고 카림이 작은 것을 꺼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방공 임무 기념 메달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제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한국에 전해주세요. 어려울 때 도와주는 나라에게. 저는 그 메달을 받아 손에 쥐고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짐이 옆에서 통역을 하다가 멈췄습니다. 저는 짐을 봤습니다. 짐의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박 박사의 노트에 적혀있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반드시 96% 이상. 목표로 세운 숫자와 실전 로그에 찍힌 숫자가 같았습니다. 40년이 그 두 숫자를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국제방산 포럼에서 제 이름으로 보고서를 발표하겠다. 결론을 미리 정해두지 않은 보고서를, 현장에서 본 것을 그대로 담은 보고서를. 포럼은 2달 뒤였습니다. 그 사이 헤이즈의 공세가 계속됐습니다. 업계 내 제 인맥 여러 곳에 음해성 정보가 흘러들어갔습니다. 칼턴이 한국 측에 포섭됐다. 칼턴의 보고서는 신뢰할 수 없다. 저는 그 말들이 들릴 때마다 카림이 건네준 메달을 꺼내봤습니다. 그리고 계속 썼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천궁이 중동 미사일 방어의 새 기준. 짐이 보고서를 함께 검토하면서 한 번도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가 말하게 두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썼습니다. 처음으로 결론을 열어두고 증거를 쌓아가는 방식으로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포럼 당일 저는 강단에 올라서면서 손바닥이 축축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28년 경력 중 발표가 떨린 건 처음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방산 전문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헤이즈도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저는 28년 동안 한국 방산을 제대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데이터가 아니라 습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틀렸다는 걸 이란 미사일이 날아오던 그 하늘 아래에서 확인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천궁이의 실전 요격 명중률 96%. 이건 아랍에미리트가 만들어낸 수치가 아닙니다. 이건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만들어낸 수치입니다. 제가 직접 교전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타임스탬프로 기록된 실전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는 그 신뢰를 바탕으로 자국 C-17 수송기를 직접 대구로 보냈습니다. 그게 가장 강력한 평가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때 압둘라 장군이 자리에서 일어나 강단으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가 오는 걸 보고 숨이 막혔습니다. 장군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악수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칼턴, 어려울 때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야.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참았습니다. 하지만 눈이 뜨거워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맨 뒷자리에서 헤이즈가 조용히 일어나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분노는 없었습니다. 그냥 오래된 무언가가 끝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짐이 맨 뒷줄에서 박수를 치다가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비로소 눈물이 흘렀습니다. 강단 위에서, 수백 명 앞에서,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그날 이후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국제방산 전문지 3곳이 표지 기사로 다뤘습니다. 미 국방부 자문위원회에서 천궁이 재평가 요청이 공식 제기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추가 도입 협상을 공식화했고 사우디와 이라크의 협상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한국 방산업체 주가는 보고서 발표 이후 이틀 만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저한테는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저는 모든 자리에서 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는 틀렸고 데이터가 옳았습니다. 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외삼촌이 이제 전화를 안 받으셔, 칼턴. 인터뷰 때문에. 저는 그 말에 크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배에서 올라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압둘라 장군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야, 칼턴. 저는 그 문자를 저장해뒀습니다. 몇 달 전 그가 처음 그 말을 했을 때 저는 흘려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말의 무게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한국 방산의 역사가 세계 언론에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은 나라. 1970년대 맨손으로 방위산업을 시작한 나라. K9 자주포, K2 전차, 천궁이 미사일. 그것들이 지금 세계 각지의 하늘과 땅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 저는 그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매번 멈췄습니다. 이 나라가 이 길을 걸어오는 동안 저는 그것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박 박사의 손편지가 왔습니다. 직접 쓴 편지였습니다. 한국어로 쓴 내용을 짐이 번역해줬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칼턴 씨,
우리가 이걸 만든 건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랑스러운 일이 됐습니다. 그걸 알아봐 주신 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 편지를 서재에 걸어뒀습니다. 기념패들 한가운데에. 그 후로 시간이 흘렀습니다. 천궁이는 중동을 넘어 세계 방산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시스템이 됐습니다. 동유럽 여러 나라가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도 문의가 잇따랐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방산 기업들이 오히려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타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방산 기관장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1991년 걸프전 보고서의 첫 줄을 떠올렸습니다. 실전이 모든 것을 증명한다. 그 문장이 이제 한국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해 독립방산평가기관 설립을 결심했습니다. 국적 없이 데이터만 보는 기관. 이름은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방향은 분명했습니다. 짐 로슨을 공동 창업자로, 박성준 박사를 자문위원으로. 박 박사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짐은 전화를 받자마자 했습니다. 기다렸어, 칼턴. 그 말이 또 나왔습니다. 기다렸어. 저는 그 말이 이제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든든했습니다. 아들에게 솔직하게 말한 날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아버지 직업에 대해 발표를 한다며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아빠가 제일 좋은 것만 지지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일 아는 것만 지지했어. 그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게 최근 일이야.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제일 좋은 걸 찾으려고 해. 아들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28년 기념패 12개보다 좋았습니다. 새 사무소 벽에는 이제 패트리어트 기념패가 없습니다. 대신 세계 지도가 걸려 있습니다. 거기에 꽂힌 핀들은 미국 방산 네트워크가 아니라 제가 직접 현장을 확인한 지점들입니다. 그중 한 핀이 한국 대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카림 중령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박 박사의 손편지, 그리고 짐이 처음으로 올려놓은 태극기 작은 것 하나. 서툰 한국어로 박 박사에게 감사하다고 처음 말한 날, 박 박사는 한참 웃었습니다. 발음이 엉망이라고. 저는 그 웃음이 제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어가 틀려도 마음이 닿는다는 것. 그게 한국에서 배운 것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 저한테 기술을 가르쳐준 게 아닙니다. 태도를 가르쳐줬습니다. 결론을 먼저 만들지 말고 증거를 따라가라는 것. 실패해도 포기하지 말라는 것.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이 진짜 힘이라는 것. 저는 더 이상 특정 브랜드의 대변인이 아닙니다. 저는 진실의 기록자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브래드 칼턴이 28년 만에 처음으로 틀렸다고 말한 이야기. 아랍에미리트가 C-17 수송기를 직접 몰고 한국 대구로 달려간 이야기. 이란 미사일을 96% 요격한 천궁이의 이야기. 그리고 폐허에서 시작해서 세계의 하늘을 지키기까지 한 나라의 이야기.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가 맨손으로 쌓아 올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세계 무대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흘린 땀과 눈물이 대구공항 활주로에 내려앉은 아랍에미리트 수송기가 됐습니다. 중동의 하늘을 지킨 96%가 됐습니다. 저는 외국인으로서 오랫동안 한국을 무시했던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만으로 이미 충분히 자랑스러우셔도 됩니다. 1950년에 모든 것을 잃은 나라가 2024년에 세계에서 가장 정확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저는 이제 압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96% 이상이라고 노트에 적어두고 40년을 버텨낸 사람들입니다. 그 나라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이야기를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세상에 더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댓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한국의 모습이 가장 자랑스러우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브래드 칼턴이었습니다.